지금 하늘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우리 집 고양이 토트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참 평화롭고 안전해 보이죠? 세상의 모든 풍파와는 완벽히 차단된 채 자신만의 깊은 무의식 속을 유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떤가요? 토토의 잠처럼 평화로우신가요? 아니면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나요? 여기에 15살 생일에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거친 폭풍이 되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온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과 기묘하게 얽힌 고양이와 대화할 수 있는 영혼이 텅 빈 한 노인이 있죠. 현대 문학의 거장 무라카미 하루키가 던지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미궁에 대한 이야기, 해변의 카프카를 토토의 숨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고 이 기묘한 심리적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스스로 다무라 카프카라는 가명을 지은 15살 소년입니다. 카프카는 체코어로 까마귀를 뜻하죠. 소년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분신인 까마귀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까마귀 소년은 카프카가 두려움에 떨 때마다 그의 귓가에 차갑고 단단한 음성으로 속삭입니다. 기억해. 너는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15살 소년이 되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카프카가 15번째 생일날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가출을 감행하여 도쿄를 떠난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의 잔인한 예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무라 고이치로는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화가였지만 아들에게는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저택은 아버지가 만든 기괴하고 어두운 조각상들로 가득 차 숨조차 쉬기 힘든 미궁 같았죠. 아버지는 어린 카프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거역할 수 없는 오이디푸스적 저주를 낙인처럼 찍어 눌렀습니다. 너는 언젠가 내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누나와 육체적 관계를 맺을 것이다. 4살 때 어머니는 카프카와 아버지를 버리고 누나만을 데려간 채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소년의 영혼에는 거대한 공동이 생겼고 아버지는 그 빈자리에 저주라는 독을 채워넣은 것입니다. 카프카는 그 저주가 자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잠식해 들어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 소년은 매일 방과 후 헬스장으로 향해 터질 듯이 근육을 단련했고 도서관의 수많은 책을 탐독하며 내면에 단단한 벽을 쌓았습니다. 가출하는 배낭 속에는 아버지가 조각할 때 쓰던 예리한 주머니 칼, 그리고 얼굴 부분이 교묘하게 오려져 나간 정체불명의 옛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타카마스로 향하는 야간버스 안에서 카프카는 사쿠라라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만납니다. 그녀는 미용사로 일하며 쾌활하고 솔직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버스 안에서 사쿠라는 긴장으로 굳어있는 카프카에게 과자를 건네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줍니다. 소녀는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살구향 같은 냄새에 묘한 성적 충동과 동시에 본능적인 편안함을 느낍니다. 혹시 이 누나가 나를 버리고 떠난 친누나가 아닐까 하는 하는 의구심이 피어오르는 순간 카프카는 소름이 돋습니다.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아버지가 쳐놓은 저주의 그물망, 즉 누나와 어머니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 속으로 제 발로 걸어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도착한 다카마스의 거리에서 카프카는 기적처럼 평화로운 안식처를 발견합니다. 바로 고무라 기념 도서관입니다. 오래된 서구식 저택을 개조한 그곳은 짙은 나무 냄새와 오래된 책들의 먼지 냄새, 그리고 고요한 정적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카프카는 푸른 드레스를 입은 신비로운 관장사에키 씨와 중성적인 매력을 지닌 사서 오시마를 만납니다. 도서관의 깊숙한 소파에 몸을 파묻은 순간
카프카는 직감합니다. 이곳이 자신의 영혼을 숨겨줄 유일한 요새이자 동시에 아버지가 예언한 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칠 운명의 전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카프카가 아버지를 피해 도쿄를 떠나 다카마스라는 낯선 지방으로 향하는 정신적 역동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지리적 치유의 본능적 발현입니다.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억압이나 한정적 트라우마를 마주했을 때 물리적 공간을 바꿈으로써 내부의 괴로움을 리셋하려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카프카에게 도쿄의 집은 부모의 왜곡된 욕망이 투사된 가스라이팅의 공간이었기에 그곳을 탈출하는 것만이 자아를 지키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던 셈이죠. 심리학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까마귀 소년의 존재입니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극심한 정서적 학대나 결핍을 겪은 아이들은 내면에 강력한 보이지 않는 조력자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이를 해리성자 상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15살 소년은 너무나 약하고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서 가장 터프해져야 한다고 채찍질하는 냉혹한 이상적 자아를 분리해내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이 부모의 독설 혹은 사회가 주입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면화한 채 살아갑니다. 너는 결국 실패할 거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같은 마음속 저주 말이죠. 카프카가 매일 근육을 키우고 배낭을 싸서 길을 나선 것은 부모가 규정한 불행한 운명의 궤도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아를 확립하려는 개별화의 처절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화면 속에서 안심하고 잠들어 있는 토토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타인의 저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자신만의 고무라 도서관 같은 심리적 안정기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카프카의 외로운 도전과 교차하며 도쿄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또 다른 주인공인 나카타 영감의 기묘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나카타는 스스로를 지칭할 때 늘 나카타는 말입니다 라며 3인칭을 쓰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지적 장애 노인입니다. 버스를 타는 법도 모르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계산은 전혀 하지 못하는 텅 빈 도화지 같은 존재죠.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들과 완벽하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삼색고양이, 얼룩고양이들과 날씨나 생선 반찬에 대해 아주 공손하고 다정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정부에서 나오는 소액의 보조금과 동네 주민들의 부탁으로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는 일로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카타가 이토록 기이한 정신적 상태를 갖게 된 것은 1944년 가을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초등학생 시절에 일어난 전대미문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반 아이들과 함께 산의 나무를 캐러 갔던 나카타와 친구들은 하늘에 나타난 의문의 은빛 발광체를 목격합니다. 그 순간 교사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이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자리에 쓰러져 집단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몇 시간 후 아무런 후유증 없이 깨어났지만 오직 나카타만은 몇 주 동안 미라처럼 누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미 군정이 정보부까지 나서서 이 미스터리를 조사했지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죠. 마침내 나카타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머릿속은 기억과 지문이 완벽하게 세척된 상태였습니다. 어떠한 지식도 과거의 추억도 심지어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의 굴곡과 자신의 그림자 절반마저 어디론가 유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카타는 평소처럼 행방불명된 얼룩고양이 가와무라를 추적하다가 무거운 이끌림에 이끌려 낯선 고급 저택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곳의 어두운 응접실에는 검은 코트를 입고 높은 실크 모자를 쓴 유명 위스키 브랜드의 마스코트와 똑같이 생긴
조니 워커라는 기괴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니 워커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을 잔인하게 유괴해 살아있는 채로 가슴을 갈라뛰는 심장을 꺼내 먹고 그 영혼으로 세상을 파멸시킬 귀괴한 피리를 만드는 연쇄 고양이 살해범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동네 고양이들의 잔인 머리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조니 워커는 나카타가 가장 아끼는 고양이 미미를 잔인하게 고문하기 시작하며 나카타의 영혼을 극한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섬뜩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모든 고양이의 심장을 꺼내겠다. 네가 나를 죽여 이 잔혹한 도사를 멈춰라. 평생 단 한 번도 분노나 증오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 없던 순수한 나카타의 내면 깊은 바닥에서 평생 억압되어 있던 거대한 폭풍이 폭발합니다. 나카타는 고양이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 절대적인 악을 끝내기 위해 조니 워커가 쥐어준 칼을 들어 그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버립니다. 온 방 안이 피비린내 나는 선혈로 물들고 살인을 저지른 후 정신을 차린 나카타는 모험가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무작정 서쪽으로 향하는 대장정의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나카타 용감의 캐릭터는 현대 정신의학에서 다루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정서적 감각마비와 해리성 기억상실의 결정체입니다. 어린 시절 밥공기 산 사건으로 대변되는 전쟁의 공포와 거대한 국가적 폭력 앞에서 소년 나카타의 자아는 파괴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지능과 기억, 감정을 통째로 지워버리는 가혹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자극으로부터 자아를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극단적 방어 기제로 해석합니다. 현대인들 중에도 나카타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 가정폭력, 혹은 깊은 이별의 상처를 겪은 후 차라리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편이 편해라며 스스로 영혼의 전원을 꺼버리는 것이죠. 소위 조용한 퇴사나 정서적 고립 상태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지능과 감정이 거세된 채 살아가는 나카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이 억압한 어둠, 즉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의 심연에서 웅크린 채 힘을 키운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카타가 평생 잃어버렸던 그의 그림자 절반이 바로 조니 워커라는 절대악의 형태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조니 워커는 나카타가 외면해온 인간 본연의 공격성과 잔혹함의 투사체입니다. 조니 워커가 나를 찌르라고 협박하는 장면은 억압된 무의식이 의식을 향해 이제는 나를 직면하고 깨어나라고 울부짖는 심리적 선언입니다. 나카타가 칼을 든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평생을 지배해온 정신적 불구 상태를 깨부수고 자기 안의 파괴적 에너지를 통합하려는 피할 수 없는 성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화면 속에서 곤히 자고 있는 토토는 세상의 악의를 전혀 모른 채 평화롭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나카타의 방처럼 언제나 빛과 어둠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나요? 혹시 나카타처럼 그저 덮어두고만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도쿄에서 카프카의 아버지 다무라 고이치로가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국을 뒤흔듭니다. 기이하게도 바로 그 시각 다카마스의 한 어두운 신사풀숲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15살 카프카가 눈을 뜹니다. 소년이 깨어났을 때 그의 흰색 티셔츠는 누군가의 검붉은 피로 온통 축축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 어디에도 상처는 없었죠. 기억의 필름이 통째로 끊겨버린 공백에 몇 시간 동안
내가 시공간을 초월해 정말 아버지를 죽인 것일까? 오이디푸스의 저주가 나를 조종한 것일까? 극심한 공포와 죄책감에 사로잡힌 카프카는 고무라 도서관의 사서 오시마에게 온몸을 떨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시마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완벽한 남성으로 살아가는 상처 입으면 피가 멈추지 않는 혈우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카프카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깊은 고독과 배제당한 자의 상처를 읽어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소년을 도서관 깊숙한 아틀리에 방에 숨겨줍니다. 그 신비로운 도서관의 중심에는 관장인 사이키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법처럼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고 우아한 50대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뒤에는 평생 동안 차갑게 얼어붙은 슬픔의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이키 씨는 20대 시절 영혼을 다 바쳐 사랑했던 단 한 명의 연인을 대학가 폭동 사건으로 허망하게 잃은 후 마음의 성장을 멈춘 채 평생을 유령처럼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작사 작곡해 메가 히트를 기록했던 기묘한 노래가 바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해변의 카프카였습니다. 카프카는 그녀의 가냘픈 실루엣과 목소리에서 4살 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의 흔적을 본능적으로 찾아내며 통제할 수 없는 매혹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밤이 찾아오면 고무라 도서관은 현실의 물리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기묘한 미궁으로 탈바꿈합니다. 카프카가 묵고 있는 방 벽면에는 해변의 카프카라는 미스터리한 유화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푸른 해변에 밀려온 파도와 그 위에 앉아있는 까마귀 소년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밤마다 그 그림을 응시하던 카프카의 방에 마침내 15살 시절 사이키 씨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벽을 뚫고 찾아온 어린 소녀의 유령은 아무런 말도 없이 서가 구석에 앉아 도서관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현실의 50대 사이키 씨와 밤마다 찾아오는 15살 사이키 씨의 환영 사이에서 카프카의 정신은 격렬하게 분대됩니다. 소년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를 향한 근원적인 결핍과 한 여성에 대한 파괴적인 성적 욕망이 뒤엉킵니다. 결국 카프카는 한밤중에 현실의 사이키 씨의 방으로 걸어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격정적이고도 슬픈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버지가 도쿄에서 심어놓은 끔찍한 운명의 예언이 가장 먼 이곳 다카마스의 아름다운 도서관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장에서 묘사되는 고무라 기념 도서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한 인간의 가장 깊은 무의식의 방을 시각화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현실과 유령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은 정신 분석학에서 말하는 단리와 환각적 충족의 심리 체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키 씨라는 인물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정의한 심리적 고착의 가장 완벽한 인상적 사례입니다. 그녀는 20대에 겪은 연인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트라우마를 애도하지 못해 정상적인 삶의 흐름을 거부하고 10대 시절의 영혼으로 박제되어 버렸습니다. 현대인들 중에도 사이키 씨처럼 과거에 찬란했던 시절이나 혹은 과거의 치명적인 실패에 영혼을 저당 잡힌 채 현재를 살아내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은 그때 끝났어 라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몸만 어른으로 살아가는 심리적 유령들이죠. 카프카가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사이키 씨와 관계를 맺는 대목은 현대 심리학에서 다루는 반복 강박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과거의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상황이나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다시 찾아가 그 상처를 재현하려는 기괴한 심리적 본능이 있습니다. 카프카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치명적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의 대리인인 사이키 씨를 탐닉함으로써 그 상처를 스스로 심화시킵니다.
저주로부터 도망치려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저주의 한복판으로 빨려 들어가는 카프카의 모습은 상처받기 싫다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파괴하는 나쁜 관계와 중독에 중독되어 버리는 현대인들의 비극적인 딜레마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서 새근새근 잠든 고양이 토토는 어제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현재라는 완벽한 평온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사이키 씨처럼 과거의 서가에 갇히고 카프카처럼 미래의 저주에 떨며 스스로 마음의 감옥을 만들곤 하죠. 여러분의 마음의 도서관에는 지금 어떤 유령이 서성이고 있나요? 이야기는 이제 거대한 초현실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도쿄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무작정 서쪽으로 도망치던 나카타 영감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친절하고 의리 있는 젊은 트럭 운전사 호시노를 만납니다. 호시노는 처음에는 그저 염색머리에 야구 모자를 쓴 깊은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카타 영감이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기묘한 아우라에 이끌려 자신의 생업인 트럭 운전마저 제쳐둔 채 노인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나카타의 내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나침반은 그를 도쿄에서 카프카가 있는 다카마스로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나카타 영감이 그곳에서 완수해야 할 절대적인 비밀 임무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우주의 균형을 관장하는 입구의 돌을 찾아내어 그것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호시노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나카타는 마침내 다카마스의 한 유서 깊은 신사 깊은 곳에서 엄청나게 무겁고 기이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입구에 돌을 발견합니다. 지능이 낮은 나카타 영감 대신 호시노가 온 힘을 다해 이 거대한 돌을 들어올려 세상을 향해 젖히는 순간 현실 세계의 인과율과 물리 법칙이 완전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순식간에 암전되더니 하늘 한복판에서 수천 수만 마리의 살아있는 정어리와 전어가 폭우처럼 지상으로 쏟아지는 전대미문의 초현실적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시는 온통 생선 비린내와 기괴한 혼돈으로 가득 차고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선은 완전히 흐려집니다. 같은 시각 아버지를 죽였다는 극심한 죄책감과 사이키 씨와의 관계로 정신적 한계에 부딪힌 카프카는 도서관을 떠나 사서 오시마가 소유한 깊은 산속의 외딴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오두막을 둘러싼 고치연의 짚은 숲은 한 번 들어가면 반이 감각을 잃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이 굳어버린 원시의 미궁이었습니다. 카프카의 내면에 사는 까마귀 소녀는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숲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의 가장 깊은 내면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한 번 발을 들이면 두 번 다시 현실의 너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소녀는 자신을 짓누르는 운명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그 위험한 미궁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숲의 가장 깊고 은밀한 중심부에서 카프카는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 기이한 공간을 마주합니다. 그곳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타임슬립을 하여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살도 먹지 않은 채 살아가는 2명의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 영원히 늙지 않는 탈영병들의 안내를 받아 카프카는 삶도 죽음도 아닌 인간의 기억과 영혼들이 고여있는 시간 너머의 마을, 즉 저승의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차장에서 묘사되는 나카타 가연 입구의 돌과 카프카가 걸어 들어간 숲의 미궁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칼구스타프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의 세계를 완벽하게 시각화한 대목입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진정한 성장을 이루고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가장 어둡고 두려운 무의식의 심연으로 내려가 숨겨진 상처를 대면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고대 그리스 신화의 용어를 빌려 네키아라고 부릅니다. 카프카가 위험을 무릅쓰고 숲으로 들어간 것과 평범했던 청년 호시노가 무거운 돌을 들어올린 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심리치료의 직면 단계에 해당합니다. 마음의 오랜 응어리를 깨부수기 위해 마음의 메스를 개는 과정이죠. 이때 입구의 돌이 열리며 하늘에서 정월의 비가 내리는 기괴한 혼돈은 억압해두었던 트라우마와 감정들이 의식의 표면 위로 한꺼번에 터져나올 때 개인이 겪는 극심한 심리적 공황과 불안을 상징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늘 이성적이고 생산적이며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로 살아가기를 강요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한 행동이라 치부하죠. 하지만 이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깊은 우울이나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현실의 효율적인 세계를 잠시 떠나 나만의 깊은 숲속으로 걸어들어가 길을 잃어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평범했던 호시노가 나카타를 도우며 영혼의 깊이를 얻었듯 우리 역시 내면의 혼돈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 속에서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로 단잠을 자고 있는 고양이 토토처럼 우리 마음도 때로는 외부 세계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한 채 나만의 깊은 무의식의 숲에서 영혼을 재충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의 무거운 입구의 돌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그 혼돈이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만 계시진 않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현실의 시간과 중력이 마비된 저승의 마을에서 카프카 소녀는 마침내 그토록 갈구하던 15살 시절의 사이키 씨를 만납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 속에 영원히 박제된 채 그곳에서 매일 밤 도서관의 서가를 정리하는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고통도 이별도 흘러가는 시간도 없는 완벽한 정체의 세계였습니다. 상처 가득한 현실로 돌아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과 마주하기 두려웠던 카프카는 그곳에 영원히 머물며 그녀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현실의 기억을 품은 어른 사이키 씨의 영혼이 카프카를 찾아와 소년의 뺨을 어루만지며 간곡히 눈물로 호소합니다. 카프카, 여기 머물면 안 된다. 너는 현실로 돌아가 살아가야 해. 그리고 이곳에 없는 나의 그림을 봐주고 나의 기억을 보아다오. 그녀는 평생의 슬픔이 응축된 자신의 피 묻은 영혼의 기억을 카프카에게 건네며 소년을 밀어냅니다. 카프카는 비로소 자신이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근원적인 분노를 용서하고 동시에 그녀를 마음 깊이 애도하며 미궁의 숲을 역방향으로 치열하게 빠져나옵니다. 같은 시각 현실 세계에서는 나카타 영감과 현실의 사이키 씨가 도서관에서 운명적으로 조우합니다. 사이키 씨는 평생 동안 자신이 기록해온 영혼의 노트들을 나카타에게 건네며 그것을 전부 태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그림자 절반을 보관하고 있던 나카타를 알아본 것이죠. 나카타가 노트를 벽난로에 던져 모두 태워버리자 사이키 씨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자신의 지상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나카타 영감 역시 고양이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듯 평화롭게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비극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카타의 시신 곁을 지키던 호시노는 노인의 입에서 기어나온 하얗고 기괴한 좀비 같은 미지의 생명체를 목격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심어놓은 저주의 실체이자 세상을 파멸시키려는 악령이었습니다. 호시노는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는 와중에도 나카타 영감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둔중한 입구에 돌을 들어올려 그 괴물 같은 생명체를 처절하게 내리쳐 짓뭉개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돌을 다시 원래대로 완벽하게 닫아 봉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모든 초현실적인 폭풍이 지나간 후
숲에서 돌아온 카프카는 사에키 씨와 나카타 영감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더 이상 울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시마와 뜨거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카프카는 다시 도쿄행 야간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버스 창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내면의 까마귀 소년이 마지막에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세계의 일부가 되었어. 눈을 떠봐. 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터프한 15살 소년이야. 카프카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아침의 빛이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위대한 정신적 오디세이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변의 카프카의 마지막 장은 심리적 성장과 상실의 수용이 어떻게 한 인간을 완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심리학의 마스터피스입니다. 카프카가 고통이 없는 저승의 마을에 머물고 싶어 했던 역동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요나 컴플렉스이자 유아기적 퇴행의 유혹입니다. 상처받은 현대인들은 종종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고통이 없는 자신만의 밤 혹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 속으로 도망쳐 숨어버리곤 합니다. 히키코모리 현상이나 현실 도피성 중독이 바로 이 시간이 멈춘 마을에 갇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이키 씨가 카프카를 현실로 밀어내며 돌아가 살아가라고 한 것은 진정한 치유는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의 직면과 수용에 있다는 위대한 심리적 선언입니다. 카프카는 어머니를 원망하던 유아적 자아를 죽이고 어머니를 한백이 상처받은 인간으로 이해하고 애도함으로써 자아의 완전한 통합과 성숙을 이뤄냅니다. 나카타 영감과 사이키 씨의 죽음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과거에 묵혀있던 9세대 자아의 소멸을 뜻합니다. 반면 호시노가 저주의 괴물을 돌로 내리쳐 죽이고 입구를 닫은 것은 우리 무의식의 도사린 파괴적인 트라우마의 대물림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자아 분화의 의지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작품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심리적 회복 탄력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이 끝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그 폭풍을 통과해 살아남았는지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폭풍을 통과해 나온 너는 폭풍 속에 들어갔던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매일 저마다의 가혹한 폭풍을 마주합니다. 공황, 불안, 관계의 파탄이라는 폭풍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폭풍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의 유약한 껍질을 깨부수고 카프카처럼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나를 탄생시키기 위해 부는 치유의 바람입니다. 지금 화면 속에서 완벽한 신뢰를 바탕으로 깨지 않는 단잠을 자고 있는 고양이 토토처럼 폭풍을 지나온 여러분의 영혼도 마침내 안전하고 단단한 평온에 가닿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해견의 카프카 심리 대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폭풍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해 불고 있나요? 혹시 도망치고 싶은 저주나 상처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따뜻한 이곳에서 언제든 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잠든 토토의 숨소리처럼 오늘 밤은 여러분의 마음도 온전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마음 치유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